정말 대단한 국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대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은 대단히 현명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국민들보다도 현명하고 선하고 훌륭한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를 대처하는 국민들의 자세도 그러했고, 이러한 국면에서 치른 어제 총선도 정말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범민주적 세력들한테 한 180석 이상을 우리 국민들은 안겨주었습니다. 국민들의 현명한 결정을 축하하고 환영하며 응원합니다. 딱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이제 이번에 군소 정당들이 또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거대 야당과 거대 여당에게만 좀 많이 표가 집중됐다.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쉬웠어요. 민주당을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민주당을 응원하는 입장이었고, 뭐 다른 대안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하지만 정치를 이제 제가 한 20살 때부터 정치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보면 이제 한 24살? 한 23살쯤부터 정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제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뭐 노무현 정부 때도 김대중 정부 때도 제 나름으로는 뭐 그 정부와 여당들이 그 처해진 상황에서 나름 진정성 있게 뭔가를 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그때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었고요. 반면에 제가 정치에 대해서 너무 염증을 느끼고 혐오감을 느끼고 정치인들에 대해서 진짜 혐오감을 갖게 하는 그런 정당, 그리고 그런 정당 속에 있는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한나라당, 그 다음엔 새누리당, 그 다음엔 이름들이 다 기억을 안 나요. 한국당이었나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통합당으로 나온 거 맞죠? 뭐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정치에 대해서 정말 이제 관심을 갖기 싫을 만큼의 어떤 혐오스러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좀 솔직히 포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되면은 나라가 정말 위태위태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근데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국정농단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났었고, 우리 국민들은 그것들을 촛불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되게 평화적인 민주 시민의 의식으로서 그 탄핵이라고 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의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었죠. 대단한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배후에서 이 나라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뭐 개덕교에 욕먹고 있고, 그 개덕교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수, 극보수, 아무래도 아마 한국 교회의 우리 목사님들의 영향이 꽤나 클 것 같긴 하지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목사님들의, 대형교회 목사들의 어떤 영향이 커서 그런 이미지가 비춰져 있지만, 많은 깨어있는 크리스찬들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정의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어떤 평화적인 어떤 경제와 복지, 사회, 시스템을 위해서 또한 기도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리고 국민들을 참 많이 긍휼히 여기신다. 그런 것들을 이 나라의 역사 과정들을 살펴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박정희가 있었고, 이승만도 있었고, 전두환도 있었고, 노태우도 있었지만, 그건 어떤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가운데서는 종종 왕왕 꽤나 높은 비중으로 그런 어떤 독재, 그리고 군부정권, 그리고 그 군부정권에 저항하는 깨어있는 국민들의 저항들,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민주화가 되는 것인데, 그런 독재와 군부정권의 과정들은 꽤나 여러 나라들에서,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에서는 늘상 있었던 일인 것 같다. 그리고 그것들이 때때로는 불가피하게 급진적으로 어떤 나라가 성장하는 데는 필요악적으로
도움이 된 적도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승만 정권이라던가 뭐 박정희 정권이라던가 뭐 전두환 정권이라던가 노태우 정권을 좋아할 리가 없죠. 엄청나게 싫어하죠. 저는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제일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인권에 대해서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려야 할 인권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국가보다 정부보다 나라보다 인권, 개개인의 사람들의 인권이 가장 존중받고 사람 그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 저예요. 어떻게 보면은 무정부주의자라고도 볼 수도 있을 만큼, 이제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이 국경이라고 하는 것, 나라라고 하는 것, 국가라고 하는 것, 정부라고 하는 것에 의해 가지고 민족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개별 국가 이기주의,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갖게 되거든요. 모든 사람은 국경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백인, 흑인, 황인, 남녀노소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세대를 초월해서 다 평등하고 사람으로서의 존중과 가치를 받을 자격이 있고, 그들은 마땅히 그러한 자격을 누릴 수 있는 상태에서 기회의 평등을 가지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사람에 대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인권을 탄압했었던 그런 정부라던가 그런 시기를, 그런 상황들을 좋아할 리가 없죠. 대단히 싫어하죠, 그런 상황들을. 그리고 국가의 어떤 시스템과 우리 사람들의 더불어 사는 상황들이 항상 최선의 선과 정의와 온전한 많은 것들로 채워져서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일상과 그동안 우리가 살아내왔던 역사들을 살펴보면은 거기에는 권력을 가진, 그리고 재력을 가진, 우리 이기적 욕망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늘상 만들어내 왔었던 사회의 어두운 면들은 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늘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역사를 공부하면서 면밀히 살펴보면서 어떤 좋은 점들과 나쁜 점들, 안 좋았던 부분들을 돌아보고, 또 좋았던 부분들은 또 그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칭찬받을 만한 일들, 국민들은 항상 칭찬받을 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치 권력을 가진 이들이 그 권력을 계속 독점하고 유지하고 누리기 위해서 행했었던 어떤 그런 역사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어둠들을 또 살펴보고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그러면서 역사는 발전해가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또한 더 발전해 나가고 있고 성숙해져 가고 있다. 정말 깨어있는 국민들이다. 전쟁을 불과 70년 전인가요, 벌써? 2020년이니까 70년 전에 진짜 한 100만 명에서 200명 가까이, 200만 명인가요? 수치적으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만큼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정말 죽는 대참사를 겪은 이후에 모든 것이 거의 초기화된 상태에서 시작된 이 나라가 뭐 독재 시절도 겪었었고, 군부라고 하는 정권의 또 인권 탄압적인 정치 시절들도 겪어냈었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국민들 개개인들이 자유를 향유하고 어떤 민주적인, 국민과 시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런 민주적인 그런 사회를 갈망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철학적으로 볼 때는 가장 최선의 합리적인 정치 체제는 분명히 아닐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모든 권력과 모든 주체적인 이 나라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가치를 같이 누리고 이 나라의 향유되기를, 공유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런 공동지성과 공동의지가 반영되는 속에서 이 나라가 이렇게 흘러왔나 봐요. 대단한 국민이다, 진짜 현명한 국민이다 하는 것들을 좀 칭찬해드리고 응원해드리고, 그리고 같이 축하하기 위해서 잠깐 영상을 틀었네요. 참 기쁜 날입니다. 그나마 오게티처럼 아쉬운 거는 이 통합당이라는, 제가 볼 때는 이 통합당이라는 곳 때문에 사실은 한나라당,
새누리당, 한국당,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또 정당들 또 이름인데 예전에 기억했는데 헌법 공부하고 역사 공부할 때 다 기억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예. 어쨌든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정당들의 이름을 거의 기억을 하는데 뭐 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리고 다시 또 뭐 한국당, 예전에 뭐 신한국당이었나 그랬었나? 그리고 지금 통합당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 이 나라에 저 옛날부터 있었던 정통 부조라고 해야 되나요, 그들이? 근데 사실 1987년도에 있었던 1986년인가 7년도에 있었던 그 민주화 운동으로 탄생된 그 이후에 정부 직접 민주주의죠.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직접적인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진 정부 이전의 시대의 어떤 보수라고 하는 가치는 사실은 보수라는 의미를 저는 가질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부의 체제도 그랬었고 국민들이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행하고 있었던 어떤 어둠의 실상들을 사실은 언론이 부패 언론이었기 때문에 언론이 장악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실상들을 뭐 깨어있는 지성인들 말고는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실상 모르고 있는 상황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제 어머니 아버지들도 저 조중동이라고 하는 언론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세상 정도만 어느 정도 편향되게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1986년, 87년 이전 때는 사실 민주국가라고 보기는 대단히 어려운 그런 많은 부분들이 통치 체제 속에서도 권력층에서도 정치 사회 속에서도 그리고 국민들의 시민 의식 속에서도 사실은 많이 부족한 면들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자유와 민주를 어떤 꿈꾸는 그런 국민 저항은 1986년, 87년에 그런 대단한 성과를 이뤄냈고 헌법도 개정돼서 그때 헌법 개정된 게 지금까지 이제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헌법을 이제 좀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많이 다 잊어버렸는데 우리나라 헌법이 꽤나 좋은 법률들이 헌법 조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 한 200조문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 몇 조문인가 하여튼 되는데 꽤나 좋은 그 헌법적 가치를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떤 캐릭터와 어떤 성격과 어떤 성향을 가지고 나라답게 가야 할 바들이 거기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헌법을 그것을 한 조문 한 조문들을 그것들을 선언하고 담기 위해서 그때 고심했던 흔적들이 많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 헌법에는 이제 이제 21세기에 이제 한반도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분단 국가로서 이제 북한에는 이제 북한의 또 체제로서의 어떤 국가가 있고 이제 뭐 우리는 우리이고 싶어 하죠. 남한과 북한은 우리이고 싶어 하지만 서로가 다른 가치와 다른 세계관과 여러 가지 것들을 지향하면서 70년을 살아왔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경상도와 전라도만 해도 그 양분되어 있는 어떤 서로 막 죽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지역 갈등적인 어떤 정서들도 되게 많은데 그것이 이제 어떤 정치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권력과 정치의 역사 흐름 속에서 이제 맞물려서 그리고 핍박받고 가해를 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작된 원인이 있는데 이 남북한이란 관계는 70년이란 세월을 거쳐가지고 오면서 더 다른 생각, 더 다른 사회, 더 다른 문화권을 거치면서 온 거잖아요. 서로가 자신들이 옳다고 하고 서로가 너희는 잘못됐다라고 말하면서 접근하는 방식으로는 어떠한 평화적인 통일도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게 제가 그동안 남북한 관계를 바라보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북한이라고 한 나라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3대 세습의 독재 이 시스템적 공산주의 체제 속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인데 공산주의라고 하지만 사회주의라고 하지만 되게 독특한 그냥 독재적인 어떻게 보면 조선 왕조에서 바로 이어받은 것 같은 왕적인 독재적인 그런 시스템의 그런 정부 시스템의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권력이 독점돼 있으면 그 권력을 독점하는 그쪽에서는 당연히 자신들의 권력이 계속 유지가 되길 바라겠죠. 그런 되게 불균형한 국가예요. 그리고 그런 국가들의 경우는 민주의식이라던가 어떤 시민들의 의식들은 당연히 우리나라처럼 이 정도의 수준에 이르를 수가 없죠. 우리나라의 민주의식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이번 선거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 것은 정말 최고의 민주의식을 가진 국가가 아닐까라고 할 만한 그런 성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국가, 우리 국민들은 그런 국민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민과 근데 북한의 국민은 양극으로 이 전 지구에서도 서로가 서로의 입장이 가장 극과 극에 있을 정도로, 네. 저 중국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국가보다도 더 뭐랄까 폐쇄적으로, 배타적으로,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예,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질적이고 집단적이고 그리고 폐쇄적이고 그리고 독재까지도 같이 곁들여져 있는 그런 특이한 그런 공산주의 그런 사회주의 체제로서 있는 게 북한이었고 그렇게 있어 왔고, 예, 이 남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만 미국을 온전히 다 어떤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그 미국만 온전히 그쪽만을 담지는 않았어요. 다행히도 성장하는 와중 중에. 그래서 저쪽 유럽에 있는 어떤 복지 국가적인 어떤 시스템이라던가 그런 가치들도 같이 곁들여 와가지고 이 나라에서는, 그리고 이제 헌법에서도 사실은 이제 어떤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꽤나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그런 어떤 복지적인 요소, 사회주의적인 요소, 그래서 어떤 노동자와 인간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부분들도 헌법에 대단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과 함께 국민들의 민주의식과 인권의식과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갈망과 어떤 경제, 사회, 복지, 그리고 의료, 기술, 과학 그런 부분에 대한 대단히 뛰어난 성장하고자 하는 어떤 열망과 욕구, 예, 욕망, 그런 것들과 곁들여져 가지고 이 남북한은 되게 이 지구상에 유례적으로 어떤 비슷한 케이스를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지구상에서 그동안 있어왔던 역사 중에서 독일이라고 하는 동독과 서독이라고 하는 케이스가 통일하는 국가의 케이스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랑 또 대단히 많은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반대적인 지구상에서 양극단에 있는 그런 사고 체계와 집단의 체계와 어떤 정치 체제와 사회 체계를 지난 70년 동안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왔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한반도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얘기가 다 나왔냐면 1986년, 87년도에 그 개정된 헌법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그때는 이 한반도의 현 상황을 그때 당시에서, 예, 그 헌법을 만들고 있었던, 예, 그때 당시의 어떤 국민 지성과 그리고 정치권의 지성과, 예, 그리고 헌법 학자들의 지성이 그 당시 상황에 담겨 있는 것인데, 그럼 그것이 지금도 가능하냐? 지금도 그게 가능하냐? 그걸 그렇게 다 계속 고집할 수 있는가? 헌법에 따르면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정부나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랄까요? 그 표현이 지금 떨어지지 않는데 어떤 반란 민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서 반란 세력과 어떤 혁명적 이 안에 있는 조그마한 또 다른 반란적 세력이 돼요. 예. 그래서 체제를 뒤엎고자 하는 어떤 군사력을 가진 반란 집단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헌법에 따르면 실제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 쪽에 있는 혹은, 예, 극단적인 보수라든가 극우 쪽에 있는 어떤 전원책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본인을 이제 극우가 아니라 난 보수다라고 말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되게 극우로 보이잖아요. 예, 극단적 보수로 보이고, 그분의 입장에서는 북한은 저거는 불법 집단이다. 불법 군사력을 가진 불법 반란 집단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서 북한이란 정부나 북한이라고 하는 애들은 저 속에 있는 국민들을 인질로 잡고서 있는 저 중동 쪽에 있는 약간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군사력을 갖고 있는 테러 집단과 같은 그런 테러 집단과 같은 집단이다라고 보이고 있는 게 현재 보수적인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수라고 자처하는 극보수적 관점에 서 있는 그들의 논리가 그런 거잖아요. 북한은 불법적 그리고 테러적, 예, 그리고 반란적인 국가 단체다. 예, 국가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어떤 그런 단체다. 그쪽에 독재 정부가 국민들이 인지 삼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정부 집단 단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성립되려면 그쪽에 있는 국민들이 김정은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그 정부 시스템에 대해서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입장이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 보수 쪽에서 걔네들은 다 최면 걸린 거 아니냐? 맞죠? 다 실체적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박정희 정부나 이승만 정부 그 시절의 국민들이 박정희와 이승만을 막 찬양했던 것처럼, 예. 뭐 전두환 대통령 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또 전두환 막 뉴스에서 막 후광 딱 해가지고 뭐 9시 뉴스입니다 할 때마다 전두환이 그 사진 막 걸려서 나왔었다면서요. 막 나 기억도 잘 안 나. 그때 제가 뉴스 볼 나이는 아니니까 가끔 보면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그들도 그런 입장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국민들은 선택의 여지가 본인들에게,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화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스스로 이뤄낸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민주화 과정이라는 것들을. 예. 근데 북한 국민들이 그 인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스스로 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는 독재가 대단히 정당성을 인정받으면서 국민들한테 인정받으면서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그걸 그 가운데서 그래도 좀 뭐랄까 세계의 어떤 인권 상황이라던가 경제 상황이라던가 어떤 세계에서 어떤 자유로운 그런 사람들의 사리들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 어떤 고위층이라던가 그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어쨌든 뭐죠? 탈출도 하기도 하고 탈북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뭐라 그러지? 망명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우리나라로 또 넘어오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헌법은, 우리나라의 헌법은 지금 한반도에 이 평화적인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갈 수 있는 평화적인 시스템을, 평화적인 관계를, 상호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뭐 통일이 되면 좋고, 통일이 그런 된다 하더라도 전제는 항상 따라야 되죠. 평화적인 방식이어야 된다. 이렇게 따라야 되는 것인데, 이제 또 보수 쪽이나 이제 그쪽 보수라던가 그 쪽에서 혹은 그냥 보수 일반적인 보수 쪽에서 생각하더라도 우려되는 것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통일이 됐을 때 그럼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최고 1인자의 권력자는 누가 될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우려를 하는 거잖아요. 북한의 인민이나 국민들은 되게 통일되고 단일되고 집단화된 지성과 집단화된 어떤 표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통일 한반도에서는 잘못하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려하는 것이고, 이제 그러니까 흡수 통일이라던가 한쪽이 뭐 남한이 북한을 흡수한다던가 북한이 남한을 흡수한다던가 하는 그런 방식의 통일은 분명히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이다. 근데 21세기에서 평화를 엄청나게 누리고 있는 이 남한의 어떤 국민들과, 그래도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북한의 국민들도 나름대로 그 속에서 되게 뒤처져 있는 경제력과 그런 복지 체계 속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도 나름대로는 안정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흡수통일을 얘기하면서 누군가는 양쪽이 다 피를 흘릴 수도 있고 한쪽은 엄청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흡수통일을 또 고집한다. 그거는 너무 사람에 대한 그 피 흘림에 대한, 그 사람이 죽고 죽는 그것 희생에 대한 그것들을 너무 등한시한 관점 아니겠습니까? 그 피를 흘리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될 수도 있는데 정작 그 정책을 위반하고 잘못하면은 전쟁까지도 갈 수도 있을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은 진짜 전쟁에 참여할 것인지 알 수도 없는 노릇인 것이고, 그러니까 어쩌든 간에 평화적으로 가려면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기독교와 교회 크리스찬들이 우리 목사님들을 비롯한 그분들한테 듣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거죠. 북한의 인권은 어떻게 하느냐. 인권은 그들의 탄압받고 있는 그런 인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런 상황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게 되게 딜레마긴 하죠. 딜레마긴 해요. 근데 그것이 북한 스스로 안에 있는 국민들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어떤 민주화로서의 운동이 필요하다, 그거죠. 자신들의 자유를 찾기 위한 그것 노력들은 그들 스스로 가야 되는 것이, 밖에서 외부적으로 그것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때 얘는 오히려 그들은 더 똘똘 뭉쳐가지고 최면이 들려있다고 했잖아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 독재주의에 대해서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그런 어떤 독재적인 권력에 대한 종교에 가까울 만큼의 집단적인 최면화가 되어 있다. 근데 그들은 자신들을 최면화되어 있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다못해 우리나라에는 신천지라던가 여러 이단, 사이비, 종교에서도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신격화해가지고 우상화하고 있는 게 실제로 있잖아요. 근데 그들 스스로가 깨어나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나요? 강제적으로 했을 그리고 그들은 투사가 돼서 전투 투사가 돼가지고 결국은 싸우게 될 텐데, 최면과 어떤 지성이 그리고 우리의 사고력이 어떤 한쪽으로 편향돼서
그거 시스템화돼서 그냥 딱 자기 인격화가 돼서 고착화되는 순간부터는 그거는 고치기가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필요한 건 존중이에요. 근데 북한이라고 하는 곳은 이미 나라화가 됐고 국가화가 됐고 그들 나름대로 어쨌든 정부가 있고, 예, 저는 뭐 그 시스템에서 정확히 잘은 모르지만, 예, 뭐죠? 사랑의 불시착인가? 거기 드라마 보면은 전혀 관련성은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거기까지도 잘 모르겠지만, 예. 근데 어쨌든 외부적인 강압에 의해 가지고는, 예, 그렇게 쉽게 그 집단 지성으로서의 집단 어 인격으로서의 그 북한 국민들이나 인민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동의가 없이는 어, 테러가 됐든 아니면은 1.4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동안 있어왔던, 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이어져 오는 그 독재적인 방식의 인권을 탄압하는 그런 정부의 교체를 그들 인민과 국민들의 동의가 없이는 이뤄낼 수가 없다. 밖에서 외부에서 그걸 이뤄내는 순간, 예, 또 다른 이제 쿠데타 세력 같은 어떤 전두환 세력 같은 어, 박정희 세력 같은 이제 그런 또 다른 인물들이 그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그들이 또 다른 대체제로 있을 뿐이다 라는 게 지금 현 북한의 상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을 테러를 한다 할지라도 다른 정부를 그 구성원인 정부의 주체제를 다 테러를 해서 없애버리고 또 다른 뭐 미국적인 혹은 유럽적인 다른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진 정부를 거기에다가 외부에서 심겨준다 한다 할지라도 그 국민들이나 인민들이 동의해주지 않으면은 거기는 그대로 그냥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체제인 거예요. 이제는 70년이 흘렀기 때문에, 예. 50년 전, 한 50년만 흘렀을 때 그때부터도 이미 상당히 어떤 흡수 통일이라고 하는 건 되게 힘든 시기였던 것이죠. 그게 제가 이 한반도의 남북한을 진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자꾸 왜 얘기를 하냐면은 이 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 저는 그래서 헌법 개정이 한 번쯤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양분화가 되어 있고 특히 통합당, 한국당이라고 하는 한나라당 저쪽 새누리당 쪽으로 쭉 이어져서 흘러오고 있는 이 통합당이라고 하는 이곳이 한 이 정도의 의석을 이 헌법 개정을 저지할 수 있는 선인 지금 103석을 이번에 얻게 될 것 같은데 그럼 3석이 더 그쪽이 103석 100석 한 99석까지만 가지고 있어도 헌법 개정을 다른 이제 범여권의 범민주적인 그쪽 세력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토의와 여러 가지 이제 토론과 그리고 국민들과의 어떤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서 토론회를 많이 하면서 어떤 헌법을 우리 이 나라가 이제 21세기 이후에 나가야 될 어떤 헌법적 지향적인 가치들을 계속 이제 토론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예,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국회의원, 정부, 대통령, 예? 그리고 인권, 그리고 경제, 사회, 복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과학기술까지도 그리고 이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이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근데 이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이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여당과 야당이라고 하는 그 이승만 정권 이후로 쭉 있었던 그 여당과 야당은 극렬한 대치 속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다른 의견이 상반되는 의견이 네가 나쁘다는 입장이 너무나 강렬하게 있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1987년인가 그때 최종적으로 있은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헌법 개정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이죠. 1국가 2체제가 될 것이냐 아니면 서로가 양국가 2국가 그냥 아예 다른 국가로서 계속 있으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진짜 여전히 또 흡수 통일을 그대로 헌법 개정 그 한반도에 있는 그 영토는 다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다 해가지고 북한은 이 반란 민족이나 반란 국가로서 남겨둘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을 헌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정해야 되거든요. 국민들은 무엇을 원하는가를 다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전히 그런 북한은 반란 단체 집단으로서 남겨두면서 여전히 우리는 흡수 통일을 해야 되는 군사력을 가진 테러 집단으로서 그렇게 남겨둘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공론화 해가지고 아니면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서 이미 핵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나라이고 국가인 상황인데 다만 그들의 인권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안타깝고 슬픈 상황인데 그것들을 외부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 국가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뭐 어떻게 하든 어떻게 못하는 그래요 그런 국가고 그런 테러 집단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테러 집단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 나라도 그들의 인민들이 비록 체면적으로 그 독재 질서 하에서 언론도 장악돼 있고 어떤 교육도 장악돼 있고 의식과 가치관과 세계관들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편향되게 이 사회를 이해하고 있는 인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해서까지도 왜곡되게 이해를 하는, 그걸 성장 과정에서부터 듣고 자라게 되는 그런 사람들일지언정 그들이 어쨌든 선택하고 그들이 어쨌든 지지를 하는 그런 정부가 독재 체제로서 그들은 그 국가에는 있는 거예요. 그걸 근데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가 되었든 아니 뭐 일본이 되었든 하다못해 중국이 되었든지 간에요. 중국도 북한 함부로 못 하잖아요. 이제 북핵을 가지고 있고 원래 우호적인 입장에서 이용한 것도 많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동지애를 가지고 있는 북한과 중국인 것이고 그런 것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는 시점이었는데 제가 참 길어졌죠. 그 통합당이 103석의 의석을 가진 그 3석을 더 가진 4석을 더 가진 그 상황이 그게 옥에 튀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웠다. 거기까지 뭐 군소 정당들이 좀 더 사실은 통합당이 한 50석 이내로 확 줄어버리고, 아니, 통합당이 한 30석 이내로 확 줄어버리고 뭐 안철수가 됐던지 유승민이 됐던지 혹은 홍준표가 됐던지 어쨌든 홍준표도 그쪽 통합당에 있는 뭐 극우적인, 제 관점에서 볼 땐 극우적인 관점에서 이제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그분을 쭉 보는 동안에 한때 제가 그래도 홍준표 씨가 저 한국당이래, 저 한나라당 시절에, 예, 그때 시절에는 그 토론회 같은 데서 나와서 이제 보수 쪽 진영의 어떤 대표적인 토론 논자로 나와서 토론할 때 보면 그때는 거기에서 대부분의 그 예전에 그 한나라당 시절 때는요, 토론회 보면은 저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열불나가지고. 아니, 논리적인 토론을 하지 않고 선동적인 토론만 막 계속 같은 얘기를 앵무새 반복하듯이 선동적인 얘기만, 토론의 주제와 논의할 내용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선동적으로 그냥 했던 말 또 하고 또 했던 말 또 하는 방식으로 막 그렇게 그 토론하는 사람들 보면서, 그때 제가 한나라당이라던가 나중에 새누리당까지 이어져 오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 거 보면서 대단히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 혐오감도 많이 느꼈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나마 보수 쪽에서 토론을 나름대로 그래도 근거를 가지고 좀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때 당시에 홍준표 씨라던가 그때 당시에 그분도 있었어요. 그분 토론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손학규 씨인가? 네. 그분도 되게 그때 당시에 그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나름대로 껴있는 보수적 관점을 가진 정치인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이재명 씨 전에 있었던 경기지사 있었잖아요. 그 키 작고 얼굴 하얀신 분, 동그라신 분,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분도 그 한나라당 시절에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근거를 가지고 뭔가를, 예, 마치 이 민주 진영의 그 유시민 시장처럼, 유시민 그 이사장처럼, 예, 그분처럼 약간 그런 말을 참 잘하는 예, 논리적으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제주지사였나요? 원희룡 씨, 그분도 약간 좀 합리적으로 나름대로는 그 보수에서 좀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토론을 하려고 하는, 그냥 선동성을 토론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름대로 그 보수적 관점을 가지고 이 한반도의 상황이 됐던지 간에 어떤 복지라던가 어떤 사회 시장 자본주의라던가 혹은 복지를 좀 더 강조하는 입장이라던가 그런 것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관점만 다른 진보적인 관점이냐, 어떻게 보면 복지를 강조하는 관점이냐, 혹은 시장 자유를 좀 더 강조하는 관점이냐, 아니면은 어떤 세금에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다른,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걸 가지고 얘기하는 토론이라는 게 되게 좋은 것이잖아요. 서로가 이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근데 선동성 토론이라는 것은 방송 나와가지고 자기 이미지 팔면서 이미지를 더 어쨌든 표심을 좀 잡으면서 거기에서 선동성으로 막 같은 말을 또 하면서 자기네 편에 있는 표심들만 더 고착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식의 토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염증을 느끼고 혐오감을 느꼈던 것인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홍준표 씨라고 하는 이 분도 나름대로 그 보수 쪽에서는 그래도 합리적인 지성을 조금 그래도 가지고 토론을 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구나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새누리당을 거치면서 그 이후에 보니까 뭔가 어떤 경기지사를 할 때부터인가 뭔가 되게 많이 변했다라고 느껴졌나요? 그러니까 되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꼰대 같은 거
꼰대 같은 말 태도라던가 자세라던가 말투라던가 어투라던가 이제 논리로 얘기하지 않고 뭔가 권위의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 내가 이제 몇 년을 뭘 했고 하면서 하는 것들이 늘 앞에 깔려 있고, 저는 이제 정치에서 산전수전 다 겪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경력과 커리어를 가지고 뭔가를 얘기하려고 그러면서 자꾸만 그 밑바탕에서 정책을 얘기할 때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로 안 얘기하고, 이제는 예전만큼의 변호사 출신으로서, 아니 이제 검사 출신으로서 뭐 자칭으로 본인께서 이제 모래시계 그 박상원이라고 그 모래시계 검사라고 이게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근데 전혀 작가는 홍준표 씨가 그 모래시계 검사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그 모래시계를 그 극본화했었던 그 작가는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모델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래요. 뭐 얘기다 홍준표 씨 얘기 나지? 예. 그러니까 103석, 그 지금 통합당이 103석 이 새 의석을 더 가져간 게 조금은 아쉬웠어요. 오게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 개정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다 적어도 그동안 어떤 국가 전반적으로 이제 어려웠었던, 이제 뭐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표현에 따르면 적폐라고 하는 적폐 세력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그 사람들 다 같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고, 그리고 같은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될 사람인데 막 쥐잡듯이 다 잡으면 안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득권 세력들이 편법 불법 할 거 없이 이 계좌 다 까보면은 사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검찰이 이제 어떤 범죄 혐의를 추적할 때 상당히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좌 까고 세금 탈루나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까는 게 그거죠. 이제 국세청하고 검찰이 하는 그 대부분의 일들이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 정부가 무섭다고 하는 게, 그런 걸 동원해가지고 범죄 혐의가 있는 어떤 대상들을 얼마든지 이제 발본색원할 수 있는 권력들이 정부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동원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근데 예전에 그 어쨌든 이 보수 쪽에 있는 그쪽의 진영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검찰을 상당히 잘 동원했었다. 그리고 국세청도 잘 동원했었다. 그 전에는 뭐 검찰, 사법, 언론, 국회, 그 모든 것들이 이 지금 현재의 이제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당 쪽에서 그러니까 1981년도 이전까지 통합당이 이 나라의 보수와 이 권력의 중심에 있던 세력이었어요. 물론 김영삼 정부까지도 그랬었고, 나중에 이제 다시 김영삼 정부와 나중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또 연결되는 선상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고, 이 나라에 지금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 이 세력이 이 세력을 민주화 세력이라고도 하고 진보 세력이라고도 부르는데, 사실 진짜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또 진보라고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지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극좌다, 종북 세력이다, 좌파다, 빨갱이다, 공산주의다라고 말하는 그 우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야가 있지만, 실제로 좌파적인 정말 제대로 된 좌파라고 하는 분들 쪽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노무현 정부라던가 뭐 김대중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좌파로 보지 않아요, 절대로. 보수죠, 보수. 근데 그 우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김대중도 그리고 노무현도 문재인도 그와 함께하는 그 세력의 정치인들도 다 좌파로 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좌파는 저 권영길 씨를 비롯한, 그때 당시에 민주노동당이었나요?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그쪽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지금 현재의 정의당 정도, 그리고 녹색당 있었나요? 뭐 그 정도가 이제 진보 좌파, 종북 세력이란 말을 함부로 붙이면 안 돼요. 그거 실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다만 그런 종북 세력이 있는 것도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 5% 정도는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석희 씨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데, 그쪽에 있는 진영 정도가 종북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잘 정확히 드러난 바는 없어요. 그분들의 실체에 대해서 제가 막 그때 뭐 뉴스라던가 그런 걸 정확히 막 검토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잘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정희 씨 같은 경우는 종북인가 모르겠어요, 잘 그거까지는. 근데 하여튼 그때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제대로 한번 이 나라의 정당이 그게 뭐였더라? 정당이 해체되는 사건이 있었죠. 이 나라 초유의. 근데 정당 해체하는 과정도 진짜 민주적이었는가 보면 또 그건 아니었다라고
보여지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어떤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뭐 유시민 씨도 그 원래 그쪽 정당에 들어갔었다가 나오신 것이고, 그랬었던 걸로 보여지고, 나중에 권영길 씨하고 심상정 씨도 그쪽 정당에서 이제 떨어져 나왔었던 것이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게 이제 바로 종북적인 요소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잘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뉴스를 막 꼼꼼히 보질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네. 다만 그것이 해체되는 과정이 진짜 헌법에서 논하고 있는 취지를 담고 있는 그런 방식의 민주적인 정당한 과정의 해체였는가, 언론과 마녀사냥과 여론으로 만들어낸 그런 과정이 아니었었겠는가 라는 것이 저는 좀 그때 당시 느끼기로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나라의 한 5% 정도의 어떤 정치 사관이라던가 역사 사관이라던가 그리고 남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해서 종북적인, 그래요, 북한에 종속된 사고력과 그때 북한에 있는 그 주사파라고 그러죠. 주체사상파. 예. 그쪽의 그런 이데올로기와 그 사상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도 한 5%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5%에 대해서는 그럼 정치 탄압을 해야 되고 빨갱이라고 낙인을 찍어서 그러면 그들을 멸시해야 되는가? 이제 그것도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 것이죠. 그것도 하나의 사상으로서 같이 양립해야 되는, 존립해야 되는 그런 사상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네. 그런 국가 아닙니까? 95%의 다른 국민들과 다른 시민들과 다른 합리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 종북 같은 거 입에 올리지도 않고, 종북 같은 거 뭐 마음속에 두지도 않잖아요. 주체 사상 같은 거 마음속에 담지 않잖아요. 알아서 자연스럽게 다 심판할 것이고 투표로 심판할 것이고 하니까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95%의 또 합리적인 지성들이 또 있는데 종북 세력이 아닌,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민주적이지 않은 것 같은 집단적 폭력의 양상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정당을 해체했느냐, 이제 그거죠.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었고, 잘 모르니까 또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데 다만 그때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제가. 이정희 씨 같은 경우, 그래요, 그 사람이 종북인지 거기까지는 잘 모른다 치지만, 혹은 되게 친북적인 사고력과 친북적인 사상과 뭐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친 상태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더라도 그 사람이 토론에 나와서 어떤 말했던 여러 가지 정책이나 그런 것들은 되게 좋은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되게 많았어요. 다만 아마 본인이 담고 있었던 그 정당의 그 근거와 뿌리 자체가 어떤 친북과 관련되는 그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연관돼 있어가지고 뿌리가 거기니까 아무래도 결국 이렇게 낙인 찍혀서 정치 인생이 끝난 건가요, 그분은? 하여튼 그래도 진보적 세력 쪽에서 합리적 지성을 가진 분이 전 이정희 씨라고 저는 봤어요. 나중에 이제 박근혜 씨 공격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그래도 뭐 탄핵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뭐 전 대통령, 그 박근혜 씨에 대해서도 매몰차게 공격할 때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 박근혜 씨를 되게 측은히 여기는 우리 노인 어르신 분들께 완전히 낙인 찍혀가지고, 왜 미친년이 왜 우리 박근혜한테 그렇게 욕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저 나쁜 것 같으면서 막 저 빨갱이가 막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이정희 씨 같은 경우는 정치 인생이 끝난 것 같은데, 되게 뭐 진보적 진영에선 대단히 뭐랄까요, 똑똑한 분이지 않았나.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고 착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종북이었는지 아니면 뭐 주체 사상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전 몰라요. 잘 모르니까 개인적으로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이미지화 된 게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제가 토론에 나와서 그가 늘 얘기하는 그 정책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얘기하는 어떤 논리적인 토론의 방식이라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이었다. 대단히 합리적이었다 라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괜찮은 정치인으로 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국민 대단히 현명하고 위대합니다 라고 하면서 응원하고 그리고 같이 축하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에 이제 멘트를 하기 시작했는데, 103석, 통합당의 103석, 그 중에 3명을 설득할 정도에는 돼야, 그 중에 3명 정도, 그리고 뭐 그 외 군수 정당들도 아직 열 몇 석 정도가 더 있는 것이고, 그들까지도 다 설득이 되어야지만 헌법은 개정될 수 있다. 그게 맞는 거라고 봐요. 너무 200의석 이상이 다 민주당 쪽에 몰아져 있었다면
지금도 사실 이제 자칫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국민들은 그걸 우려하죠. 정치인들의 속성, 태생적 속성. 그렇지만 이번에는 국민들이 한번 믿어봤죠. 민주당을. 예, 믿어줬어요. 그들의 진정성을. 그래도 저 통합당 쪽에 있는 정치인들보다는 진정성이 있으려고 노력한 정치인들이 더 많았다. 그리고 합리적이려고 하는 지성을 가진 정치인들이 더 많았다. 그리고 조금은 더 투명하게 어떤 정책이라던가 입법 활동이라던가 정치 활동이라던 것을 국민들에게 더 투명하게 그래도 겸손하게 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더 많았다고 보고 민주당을 지지해 준 것 같아요. 저도 그래도 통합당보다는 한 3배는 더 한 3배는 더 그래도 진정성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함은 있다, 부족함은 있다. 민주당도 문제들이 있었다. 열린 우리당 시절에서도 분명히 훌륭한 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국민들이 왜 그렇게 열린 우리당에 대해서 나중에는 등을 돌리고,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나중에 이제 대통령 마치고 나서 더 인기가 많아지셨잖아요. 근데 저는 노무현 정부 때조차도, 전 노사모는 아니었지만 그냥 언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노무현 대통령이 한 연설문, 오죽하면 전 노사모는 아니었는데도 노무현 대통령을 훌륭하다고 뭐 여기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한 그 연설문 같은 거 다 모아서 제 블로그에다가 다 모아서 사람들이 그분이 나중에 이제 서거하고 난 다음에 또 볼 수 있도록 제가 제 블로그에 다 모아놓고 저도 나중에 보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연설 그래도 제일 잘한, 막 연설문에 의지하지 않고 마치 오바마 대통령처럼, 오바마 대통령은 오히려 연설문에 좀 가깝게, 연설문을 갖게, 물론 본인이 창의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연설문을 활용한 분 많았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응변적인 연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뛰어난 연설가였고 뛰어난 그래도 합리적 지성을 가지려고 노력한 그런 대통령이었다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정상적인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면 그렇게까지 평하진 않았을 텐데, 엄청난 그 야당의 공격이 있는 상황 중에서의 그가 말했던 정책들이라고 하는 거, 그가 말했던 어떤 이 나라 대한민국의 화두라고 내던진 것들이 한 20년은 앞서간 그런 화두였었다. 인권에 있어서, 과학기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민주적인 어떤 방향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권의 방향에 있어서도 그렇고, 언론의 방향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노무현 대통령이 처해졌던 그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을 그가 소신껏, 어떻게 보면 똥꼬집을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은 똥꼬집처럼 보여지는 그런 고집을 그 언론들이 만들어냈잖아요. 똥꼬집이다 저거는 막 그러면서, 그때 당시 조중동과 메이저 언론들이 다 하다못해 나중에는 이제 그 노무현 편이었던 어떤 진보적인 그런 언론에서 또 다 같이 공격을 해버렸죠. 그 언론 개혁까지도 하려고 했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하여튼 그랬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국민들은 등을 돌렸었죠. 그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던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그 언론들이 완전히 그냥 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다 같이 집단 체면적으로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었고, 퇴임한 이후에 오히려 그 자기가 한 말들을 지켜냈었죠. 저쪽 경상도에 논두렁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서민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서 손녀와 노는 모습들부터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그분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어떤 노골적인 탄압과 죽이기, 정치적인 죽이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목도하게 되면서 분노를 했었던 것이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있다.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야당의 대표가 되기 전부터, 노무현 정부 시절 이제 서거한 다음부터 나중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썼던 그 전에 뭐 정치에 막 직접적으로 몸을 담기 전에 썼던 책을 제가 읽었었는데, 문재인 그분이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뭔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저는 그 책들을 읽으면서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살아온 삶의 이력을 봤을 때도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의 옆에서 그림자처럼 있으면서 되게 묵묵하게 소신껏 인권 변호사로서, 그리고 조력자로서, 정치적 돈번자로서, 근데도 정치의 실질적인 실무에는 담당하지 않으려고 애써온 사람으로서, 정치라는 곳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안 하려고 끝까지 발버둥 쳤었었고, 사실은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라든가 비서관으로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문재인 당신은 정치를 해야 될 사람이다. 어떤 그 내면 속에 있는 강단이라던가 그리고 어떤 선함을 봤었을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노사모임 분들이 여길 때는 약간 노사모임 측에 있는 극단적인 노무현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보는 입장에서 이런 말을 싫어할지 모르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볼 때 약간 속물적인 근성도 좀 있었다고 봐요. 되게 나름대로 순수한 인권 운동가로서의 어떤 그런 이력도 있지만, 근데 문재인 대통령에 비하면 오히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은 약간 속물적인 부분들도 있었다.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선하다? 순수하다? 약간 순수한 어떤 청렴함이라 그래야 될까? 어떤 선함을 지향하는 어떤 정치적 때가 좀 덜 묻은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더 문재인한테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모에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뛰어난 자질이나 면모가 더 많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제 이제 어머니하고 제 아내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종종 했었어요. 밥 먹으면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더 뛰어나게 보는 면들이 많다. 실제로 뭐 공부도 문재인 대통령 더 잘했었고, 사법연수원 시절에 뭐 차석으로인가 졸업할 때 성적이 이렇다니까. 이 사법연수원이라는 곳에서 2등을 한다는 게 이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게? 야 진짜 그 천재들이 모인 곳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2등으로 마친다는 그게, 물론 노무현 대통령은 판사 출신이긴 했지만 그 시절에 이제 사법연수원 출신들 중에서 판사를 할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인원도 뭐 나중에 2,000명 사법연수원 시대 때에 비해서는 되게 적었었고, 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만큼 법을 아는 전문가들이 적었었기 때문에 뭘 하든 부자가 되는 부자가 될 수 있었고, 권력을 가지려면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그쪽이 다 이제 그런 사법연수원 출신들의 어떤 로여들이었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되더라도 돈벌이 할 곳이 정말 수두룩했었고, 판사가 되더라도 어쨌든 명예롭게 그 판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되게 많았었고요. 그러니까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나중에 우리 영화에서도 봤지만 이제 그쪽에 엮이면서 원래 약간 돈을 추구하는 속물적인 변호사였다가 상고 출신의 그리고 세무담당 변호사로서, 세무담당 변호사면 안정적으로 엄청나게 돈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중산층 이상으로서의 한 3% 이상으로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돈벌이만으로도, 그리고 그 어떤 돈셈이라던가 그런 현실적인 안목이 뛰어난 그 노무현 대통령의 성향상 아마 인권 변호사로 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돈 되게 많이 벌 수 있었을 거야. 아니면 사업적으로도 더 뭐 로펌을 차렸어도 차릴 수도 있었겠죠. 대형 로펌 같은 것도 그냥 속물적인 변호사로 계속 살았더라면은 이 나라에 있는 뭐 김현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되게 큰 대형 로펌들 있잖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도 마음만 먹었으면 아마 그런 대형 로펌의 한 오너가 되지 않았을까. 물론 이 대형 로펌의 오너라는 개념은 별로 없지만 조합의 형태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 노무현 대통령인데 그런 사람이 이제 한번 획가닥 생각이 딱 돌변하니까 이제 인권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이제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선한 나름대로 자신의 의지가 담긴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뜻을 품으면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과 되게 많이 함께한, 서민들과 대단히 밀접하게 활동을 해온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쇼맨십도 좀 충분히 있고 언변도 뛰어나고 그리고 그것들이 일반적인 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언변으로서의 그런 어휘력과 그런 언변이 뛰어난, 그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언변이 바탕이 되는 것이죠. 논리력도 나름대로 되게 뛰어나고요. 근데 그런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뭐랄까 뛰어난 자질이라 그럴까요? 어떤 뛰어난 자질과 또한 그리고 준비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청와대 시절을 노무현 대통령과 동반을 하면서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 정부가 그 국무위원들과 더불어서 청와대와 그 식구들과 장차관들과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파악하고 있었던, 무엇을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 국회와 함께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가장 잘 준비가 된 사람.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이 됐을 때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라던가 어떤 대통령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물론 그분이 장관 시절을 거치긴 했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해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적었을 거란 말이죠. 문재인은 그 5년의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와 함께하는 그 5년을 거친 적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 일사천리로 막 일단 할 수 있는 것들 다 진행을 하면서 다들 놀랬잖아요. 여야가 다 놀랬어요. 여야가. 문재인 대통령이 조용히 추진하는 그런 정책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장차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나가는 것들을 일사천리로 쫙쫙쫙쫙 해나가는 걸 보면서 기가 막혔죠. 그때 유시민 씨도 막 토론에 나와서 아니 이분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습니다 막 그러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놀라웠던 거죠. 대단히 놀라웠던 거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투표를 했었지만 하면서도 되게 잘 준비된 대통령이니까 되기만 하면 정말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우리 국민들도 여기까지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 정도의 수준 정도는 해줄 것이다 라고 아마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라의 어떤 극우라든가 극보수 쪽에서는 여전히, 그리고 저는 크리스찬이지만 보수적 기독교인들이 저 유튜브에서 막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거의 혐오적인 태도로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서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이제 아마 그것들이 이제 또 어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제 뭐 또 게이라던가 동성애라던가 어떤 그런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차별적인 발언을 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그 원천적인 봉쇄에 대한 정책들에 대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앞세워서 말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막 앞세워서 말하는 어떤 극우적인 극보수적인 그런 크리스찬들의 무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성경을 잘 아는가, 예수님을 잘 아는가, 복음을 잘 아는가는 좀 의심스럽긴 한데,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정말 크리스찬이 맞나 싶을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중에서도 또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이 있고 복음도 좀 아는 분들도 있고 믿음이 진짜인 것 같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노릇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 관점이 다른데 이게 종교적인 예수님 같은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인데도 서로가 반대적인 입장이 있다고 해서 저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거든요. 그들을 싫어하지 않아요. 그냥 반대적인 입장이 있다. 근데 그들이 취하는 어떤 정치적 그 입장이라는 건 좋은데 뭘 해도 좋긴 한다. 근데 어떤 것들 사안을 가지고 비난을 할 때 인격적인 비난이라던가 어떤 인간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담아서,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서 정치를 대하고 사회를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법을 대하고 뭐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궁극적인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격을 달리한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다. 물론 그분은 하나님적인 권위로서 때로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라던가 뭐 사두개인들이라던가 제사장들이라던가 권력자들에 대해서 비평하고 비난하고 할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그건 하나님적 권위를 가지고 하신 것이고, 하나님적인 명확한 통찰력과 명확한 객관성을 담보한 상태에서 그분이 함께서 하신 것이지, 그분이 당시에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올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셨던 것은 원수를 사랑하였어요. 사람을 대할 때 미움을 갖고 증오를 갖고 혐오감을 갖고 대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사람을 대해서 바보라고 욕하지 말고 욕설하지 말고 미움을 갖고 증오심을 갖고 대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마음속에 미움, 음란, 더러움, 마음속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갖지 말아야 될 아름답지 못한 것들은 갖지 말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취지였어요. 오직 그 아름다움의 가장 최고점에 있는 것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정광훈 씨였나요? 정광훈 목사라고 부르기도 좀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목사인지 아닌지도. 물론 그 교회 다니신 분들한테는 제가 욕먹을 만한 말이겠지 모르겠지만, 정광훈 씨 같은 경우 이거는 증오심을 부추기는 선동을 그 앞장서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마귀의 세력이다, 그게 다름 아닌 마녀 사냥이거든요. 그런 게 어떤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이라 그러고 자기는 하나님과 맞먹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코멘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뉴스에 막 나왔었죠. 그런 말들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을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 누구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믿는, 메시아로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내용들을, 상반적인 삶의 태도를 사람들한테 더 고취시키고 그것들을 가지고 선동을 하느냐, 그 얘기죠. 그런 사람 목사의 자격이 없다, 그 얘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이제 이제 지금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지금 나왔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막 지지하면서 그분들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목사님 아닙니까? 어떻게 근데 그 외면하고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그분을 또 지지하는 듯한 막 그런 걸 유튜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책도 많이 읽은 분들이고, 근데 왜 그러냐고요. 저도 책도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엄청나게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 뭐 종교 서적을 비롯한 정치 서적을 비롯한 사회 서적을 비롯한 심리학 서적을 비롯한, 예, 뭐 경제 서적을 비롯한 사회 시사 서적들을 비롯한 그런 것들 어느 정도는 저도 좀 읽었는데, 뭐 그분만큼 많이 읽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분께서 어떻게 그렇게 진짜 맹목적으로 이렇게 그 정광훈 목사를 지지하면서, 사람들 그거를, 그 정광훈 목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카메라를 보면서 되게 원망 어린 듯한 눈빛을 진지하게 신념을 담긴 눈빛으로 그렇게 하면서 할 수가 있는지, 그게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왜 그런가? 그러니까 사회를 너무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사탄 아니면 하나님적 세력 그렇게만 본다. 마귀 아니면 하나님적 세력 그렇게 본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가 지배하는 것 같은, 원수가 지배하는 것 같은, 그리고 원수와 마귀에게 체면 들려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 모든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는 빛으로서 오셔갖고 그들한테 오셔서 행했던 것은 긍휼한 마음이었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일이었고, 예.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억눌려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일이었고, 그것의 방식은 존중하는 방식이었고, 섬기는 방식이었고, 겸손한 방식이었고, 예, 낮아지시는 방식이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본보이신 것은 그거예요. 근데 그 보수를 자처하고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행태들, 그것들은 과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취하신 태도와 같은가, 아니면 반대적 포지션인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따라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증오심을, 분노를, 선동을 하느냐 이 말이죠. 그건 목사할 수 없다. 그건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없다. 저는 제가 크리스찬이니까 이 기독교와 관련해서 이렇게 기독교라 불리는 이 상황이 안타깝고, 근데 그것이 현실이고, 또 대형 교회들의 어떤 목사들이 세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어떻게 교회가 세습이 될 수 있죠? 그거는 중세의 카톨릭교가 타락할 때 일어나던 면죄부를 남발하는 상황과 뭐가 다른가요? 왜 신부가 결혼을 안 하고 독신을 하게 됐을까요? 그것이 결혼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어떤 세습, 재산의 부의 대물림, 교회로 11조라는 형태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라는 형태로 모이는 그 재산이 나중에 감당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커지는데, 그것들이 종교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가정들의 어떤 자식들과 대를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끊고자 했었기 때문에, 신실한 신부로서, 믿음의 아버지로서, 교회의 아버지로서, 신앙의 아버지로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을 막은 것이었죠, 사실은. 오히려 성경에서는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들 대부분이 결혼한 사람이었었고, 사도 바울만이 어떻게 보면 거의 독신으로서 살다가 독신으로만 살았을 수도 있고, 한 번 결혼했다 이혼했을 수도 있는, 이제 신학적 성경 해석에 따르면 어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한 번 결혼했다 이혼했을 수도 있었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의 대부분이 결혼했었어요, 사도들도. 그렇지만 나중에 카톨릭에서는 왜 신부들은 독신으로 이제 살도록 그렇게 제도화가 됐는가? 그것이 어떤 세습과 타락과 부패, 돈과 맞물려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개신교가 이 나라가 원래 근원지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이제는 이 개신교가 뭐랄까요, 되게 대형 교회라고 하죠. 대형 교회들이 제일 많은 곳이 아마 대한민국일걸요. 오히려 미국에서도 이만큼의 대형 교회가 있나요? 우리나라만큼의?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지점들이 이제 막 마치 체인점처럼 막 늘어나고 있는, 사업화된 이런 교회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나요? 우리나라가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파악하기로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무이하였다. 우리나라는 참 종교성도 꽤나 큰 나라고. 어쨌든 간에 이 나라의 이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어떤 입법적인 기관에서의 시스템은 이제 시작됐다. 이제 헌법 개정에 딱 한 4석, 3석 정도가 이제 법민주적 진영에
통 아우르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군수 정당을 제가 정확히 잘 파악을 못했어요. 그냥 민주당이 한 180 정도 일단 의석이 나올 거라고 이제 이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제 23석 정도 있어서 24석 정도가 민주당 외의 의석에서 더 필요한 건데,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예. 그 정도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을 해 나가고, 그 설득을 해 나가는 중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과 그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 알려야 되죠. 그래서 국민들이 맞아, 이런 헌법들이 있어야 돼, 이런 헌법들이 있어야 돼.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헌법을 더 잘 알게 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헌법이 무엇이 있고 앞으로 어떤 것들이 더 개정되어야 되고, 이 헌법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헌법으로서 최고법으로서 근간법으로서 이 나라가 가야 될 방향들을 정해주는, 담아놓는 법으로서 헌법은 존재하는 것인데, 이 헌법이 어떻게 있고 앞으로 어떻게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민들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 헌법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높아지는 그런 시대를 이제는 맞이하게 된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말이죠.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좋아요. 24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동의를 해준다면 이제 헌법 개정을 할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2년 안에 어쩌면 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2년 내에 저는 하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 총선에서 헌법 개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의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딱 좋게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로 200석 이상이 그냥 민주당에게만 됐었으면 어쩌면은 어쨌든 정치 집단 아니겠습니까? 권력욕과 욕망의 그것들이 항상 마음 잠재의식 속에 대단히 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뜻과 좋은 의지를,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정치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현실 정치인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욕망이라는 것이, 정치 권력적인 욕망이라는 것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정치인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어떤 심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 된 사람 중에는 하나하나 같이 뭐랄까 대단한 뭔가 하여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다. 좀 나쁘게 말하면은 상당히, 이거는 조심스러운 발언이에요. 상당한 정치인들과 법률가들과 이 나라의 어떤 고위직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들 중에는 약간 인간의 어떤 인간성이라는 감성이 상당히 부족한, 약간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성향이 있지 않은가. 뭐 의사들한테도 종종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발언이에요. 왜냐면은 보통의 일반적인 어떤 미약한 심성을 가지고는 정치라는 걸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공인으로서 맨날 그 언론에게 두들겨 맞고, 이래도 두들겨 맞고 저래도 두들겨 맞고 반대쪽으로 또 두들겨 맞고 내 편에서도 두들겨 맞고. 의사는 제가 왜 사이코패스적인 심성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걸 수술대에서 늘 그렇게 피를 보면서 그 잔혹하게 어떻게 보면 그 해부를 하는 것 같은 그것들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의 그게 뭐랄까요? 보통의 그게 심리적 상태를 가지고는 그걸 매일같이 하기 힘들 것 같은데 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심리적으로 볼 때, 정신적으로 볼 때, 의사라고 하는, 특히 이 외과 진료에 있어서 수술 많이 하는 설정의 경우는 이게 심리적으로 대단한 의지가, 특히 이것들을 어떤 사람을 위한 인류애를 위한 의지를, 정말 엄청난 의지를 가지지 않고는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할지라도, 요즘은 의사들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많이 버는 거긴 하지만, 진짜 돈 많이 버는 어떤 자본가, 금융가들에 비하면은 의사들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돈 때문에 하는 것도, 그런 면에서 보면 돈 때문에 한다고만도 볼 수가 없는 것인데, 처음에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런 선량한 의지와 꿈과 소망을 가지고 했을 텐데, 실무는 실제로 되게 막 징그럽고 잔인하고 막 그런 건 해부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은. 일반 사람들은 그거 사람 막 내장 같은 거 막 살 가루고 해가지고 하는 거, 일반 사람들 그거 그냥 자체로 하는 거 자체가 힘들걸요 그냥. 근데 그걸 겪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어떤 심리적 상태를 가지고 힘들겠구나 싶어서 어쩌면 사이코패스적인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 뭐 의사 중에서도. 이건 저 개인적으로 그냥 소소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것이긴 한데,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진짜 그것을 선하게, 의롭게, 정의를 위해서 정치를 한다 라고 하려면은 진짜 대단한 의지가, 선한 의지가
희생적 의지가 어떤 종교 지도자들 못지않은 어떤 희생적 숭고한 의지가 있어야지만 사실 정치를 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현실 정치에서 돌아가고 있는 일들이나 정치인들이 토론에 나와서 한다거나 인터뷰를 한다거나 할 때 그들이 말하는 논의의 저의를 쭉 살펴볼 때 보면은, 저 사람들은 저것도 내가 말한 건 숭고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니까, 그렇다면 반대쪽으로 생각해 보면은 저 사람들 사이코패스인가?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기 위해서, 예,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기 위해서, 희망을 걸기 위해서, 그래도 사이코패스보다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더 많길 바라면서, 믿음을 갖고, 신뢰를 해주면서, 믿어보면서, 그래도 믿어주면서, 아직은 더 기대를 갖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선택은 늘 현명했다. 늘 현명했다. 늘 현명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선출하지 않은 정치인들도 대통령이 된 적들이 있었죠, 이 나라에. 박정희, 전두환 같은 경우가 사실 그런 경우잖아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셔가지고, 참사가 있었죠. 전두환 시기에도 있었고, 박정희 시기에는 수많은 억울한 죽음들과 희생들이 있었죠. 빨갱이로 몰려간 그리고 많은 운동가들이 있었고, 정치 운동가들도 있었고, 반대쪽에 있었다고 해서 다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다는 아니겠죠. 또 그 중에서 진짜 근데 빨갱이란 말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빨갱이란 말이 그냥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면 되는 것이고, 그건 하나의 사상으로서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히 남북한이 대치된 상황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회의 악처럼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불리게 된 것이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랑 우리나라 지금 교류하잖아요. 진짜 빨갱이라면 교류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무역 교류의 거의 넘버 1, 2를 넘버 1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란 나라는 그렇게 교류를 하면서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그리고 관광도 다니고, 서로 그냥 서로의 정치 체제라던가 사회 체제를 인정하면서 속에서 그렇게 교류를 하잖아요. 근데 북한과는 그게 안 되니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면 빨갱이를 하는데, 중국 가서 이 빨갱이 새끼들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중국인들한테 이 빨갱이 새끼들아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인들한테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비하해서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뭐라 그러죠? 그거 중국 사람들 부르는 거 있는데, 짱깨라고 부르나요? 떼놈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렇게 부르는 게 있죠. 우리가 딱 그것만 기억해도 좋을 것 같은데, 사람에 대한 존중. 사람이 성경에 따르면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존귀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신께서는 사람을 지을 때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존귀함을 따라 지어주셨다고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신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었지언정 악인일지언정 그들을 용서하시길 원하며, 그들이 회개하기만 한다면, 그 죄악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면서 회개하기만 한다면, 죄악을 뉘우치고 죄악을 슬퍼하고 미워하면서 돌이켜서 회개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의 지침으로 믿고 영접하면서 예수님을 스승으로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서, 신을 참된 아버지로서 인정하면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죄악을 뉘우치고자 한다면, 원수 같은 그들일지언정, 죄악한 그들일지언정, 이 거룩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들은 이 죄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본래적인 하나님의 성향상은 사랑하기가 되게 힘든 존재가 돼버린 상태가, 성경이 말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인류가 처해져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성경은 진단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진단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단하고 있고, 사도들이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인간은 그러한 상태에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이 죄악한 상태에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는 사망의 지배 하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그리고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 그걸 질병으로 보고 있는데 성경은, 그래서 그 사망이라고 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질병에 걸린 상태에서 시한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을,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약 때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신약 때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사도들을 제자 삼으셔서 사도들을 다시 파송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 당신들을
너희들을 그 죄악에서부터 이제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그 진정성이고, 그 진정성을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너희들의 죄악 내가 다 담당할게. 하지만 너희들 이제 더 이상 죄악 미워하지 말고 죄악에서 돌이켜. 내가 다 용서해줄게. 그리고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나의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너희를, 이웃을 너희 생명처럼, 너희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던 그런 삶을 살도록 해. 그게 본래 내가 천지 창조를 할 때, 이 세상을 지을 때 바랬던 바람이야. 나를 믿고 내가 성령을 너희들한테 내가 선물로 줄 테니까 그 성령은 나의 영이야. 거룩한 영이고 나의 의지가 담긴 영이고 나의 신성한 능력이 담긴 영이라서 그 성령이 또 나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들의 죄악으로 얼그러지고 병들어 있는 그 영과 마음과 정신과 심리의 그 모든 것들을 고쳐줄게. 치유해줄게. 개선시켜줄게. 니들이 날 영접하고 날 믿고 날 신뢰하면 내가 그걸 다 고쳐줄 수 있어. 그리고 너희들도 충분히 이제 그때부터 나의 영으로 새로 거듭났기 때문에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선한 의지와 선한 삶을 너희들은 살아낼 수 있어. 비록 많이 부족하겠지. 그러나 궁극에는 너희는 이길 것이야. 나와 함께 이길 것이야. 그게 성경이 우리 자연인들한테 죄악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들에게 주시고 있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한 메시지이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한 진정성이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한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원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것 구원을 위한 모든 조건들을 이루어 놓으셨다. 여러분들은 죄악을 미워하고 돌이키고 반성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이제 죄악은 나는 싫어하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와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세상,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세상, 그건 되게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사랑의 세계예요. 사랑의 세계예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시고 그런 사랑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본래 인간을 지으시길 원했고 지으셨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자유의지도 주셨고, 근데 그 자유의지로 인간은 그 사랑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작정했고, 그 자유의지로 인간은 사랑의 형상이시고 본체이신 그분을 마음의 의지로 떠나서 그분을 불신하고 그분께로 떠나서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오늘날의 인류까지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온 것이죠. 근데 그런 그들일지언정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진정성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사랑의 몸을 입으시기로 작정하셨고 사람이 되시기로 작정하셨고 사람이 겪고 느끼는 모든 감정을 다 경험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런 것들을 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다 겪어내시면서 사람의 어떤 상황들을 다 이해하심 속에서 그들을 또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기까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먼저 본보이셨고 악인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본보이셨고,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랑은 희생적 사랑이었다. 겸손한 사랑이었다. 낮아지는 사랑이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에 이르는 사랑이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인생들과 모든 인류와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있는 자신의 사랑의 진심의 진정성입니다. 그거예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 복음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복음이요. 복된 소식이다. 왜 복된 소식인가? 인류에게, 인간에게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는 이 사회의 부조리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유한한 삶의 어떤 부조리함과 그리고 인간 스스로가 안에 있는 죄의 악의 노예 욕망과 욕구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그런 인간들의 어떤 질병에 걸린 것과 같은 상태에 있는 이런 상태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신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 구원을 이미 이루시기 위한 모든 조건을 다 이루셨다. 이제 믿으면 된다. 신뢰하면 된다.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사랑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 된다. 그분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선생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멘토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장 좋은 친구 그리고 가장 선하신 모든 만물의 아버지신 그분께서 우리의 또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가장 모든 사랑의 연합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연인, 부부, 신랑이 되시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이런 게 나왔는지 몰라셨죠?
예, 신약 성경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독교라고 말하는 이 개독교가 사실은 이런 걸 믿는, 그리고 이런 걸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가는 종교가 개독교예요. 여러분들이 개독교라고 말하는 기독교가 바로 이게 본래 기독교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 목사들이 성도수를 늘리면서 그 성도수를 늘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커지게 하면서 돈을 더 많이 걷고, 돈을 많이 걷는데 그것이 이제 건물의 형태로, 예배당의 형태로, 그것을 부동산의 형태로 구축하면서 나중에는 다시 그것이 돈에 대한 욕망과 돈에 대한 노예화가 되면서 장로들의 부패, 목회자들의 부패, 그리고 생계벌이와 돈벌이를 위해서 돈을 확장하고 교세 확장을 하는 것에 매몰되는 그런 상태로 이제 교회 상태가 부패가 되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라고 욕먹는 것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 때도요 신실한 크리스찬은 되게 적었고요, 신약 성경에서도요 신실한 크리스찬은 되게 적었어요. 그리고 교회사의 역사, 교회의 역사, 그리고 크리스찬들의 역사를 면밀히 저 옛날 로마 시대 때부터 중세 시대, 그리고 근세 시대, 뭐 자유주의라고 하는, 뭐 현대주의라고 하는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진짜로 예수님을 신실하게 살아가고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본보이심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은 항상 적었어요. 소수였어요. 그것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간들은 죄악의 욕구가 너무나 강렬한 사람들이라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보편적인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카톨릭이라는 아마 이름이, 그게 보편적인 교회를 다 아우르는 이름이 사실 카톨릭일 것인데, 개신교가 됐던 카톨릭이 됐던 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어떤 그 눈높이로 낮아진 기독교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정 참된 기독교는 저 예수님의 눈높이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본보이신 삶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사실 실상 우리들의 곁에서 바라보는 참된 크리스찬들은 실상은 되게 적다. 그걸 기억하고, 그렇지만 그러면 대다수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악한가? 그게 아니라 다 개선되어져야 될, 그리고 더 나아져야 될, 더 치유되어야 할, 그리고 더 선해져야 할, 많이 부족한, 아직도 죄악을 더 사랑하고 있고, 아직도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구와 자기 중심적, 인간 중심적인 그 욕망을 따라가 대단히 살아가는, 하나님보단 인간 자기 스스로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근원이시며 만물을 이루시고 만물을 사랑으로 궁극적으로 통치해 가시며 치유해 가시며, 그리고 새 나라 새 하늘을 여실 그 하나님, 선하신 그 하나님이 중심적인 그런 선하고 의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선한 욕망보다는 여전히 내 자신 안에 있는 죄, 악의 욕구와 욕망을 따르려고 하는 이기성이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이 실제적으로 기독교다. 그럼 불교도 마찬가지다. 불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선하냐?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대부분 판례들 중에서도 나오는 것 중에서도 보면 불교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부조리하고 해괴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불교를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 진짜 석가모니 부처가, 그분께서 부처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존중해드리는 의미에서 저희는 그냥 저에게서는 부처는, 석가모니는 그냥 존중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제가 문재인님 막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석가모니나 부처가 말했던 본래 가르침대로 정말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가? 거의 소수 아닌가요? 진짜로? 정말 소수 아닌가요? 기복적인 종교로 불교에서도 비나이다 비다하는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샤먼적 기복주의가 곁들여진 종교로 불교를 믿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가 어떤 인격적인 신한테 뭔가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닌데, 성찰하고 묵상하고 나에 대해서, 인간 존재에 대해서, 만물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성찰하고 묵상하고 생각을 깊이 하는 거예요. 이 부처라는 말의 뜻이 깨닫다, 깨달은 사람, 그 각성자, 그거거든요. 생각과 깨달음과 어떤 사유와 철학, 그런 것들을 깊이 해서 인간성 깊은 곳에 있는 우주적 나를 발견하는 게 불교 철학적인 어떤 불교 사상적인 관점에서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다. 이 우주라고 하는 만물이 사실은 우주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어떤 인격적이라고 할 수 없는 활동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성이라서 우주성이 있고, 그 내 안에 우주가 있고 내가 우주적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인식 속에서
내 안에 나를 계속 발견해 나가다 보면 우주적 나를 발견하게 되고, 모든 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사고와 가치, 판단,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가지고 해탈하게 되는 경지. 그래서 무소유를 대단히 강조하죠. 집착, 탐욕, 욕심, 그런 것들로부터 다 해탈한 경지까지 이르면 인간은 대단히 자유한 지구의 선한 존재로서의 어떤 해탈자, 부처가 될 수 있다. 깨달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제 그걸 먼저 이룬 사람이 사과모니였다. 부처였다. 시타르타였다. 고타마 시타르타였다. 이제 뭐 그런 얘기. 이제 그게 불교에서 본래 말하고 있는 진짜 내용이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래서 저 개미 한 마리부터 이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하나하나까지 이르러야 될 자비, 사랑, 그런 것이 불교가 원래 취해야 할 어떤 태도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자비와 사랑, 그 궁극적인 불교가 취하는 태도도 거기로 가거든요. 다만 거기도 불교도 저 옛날 힌두교라고 하는 그 윤회 사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곁들여지면서 예, 그걸 같이 섞여 믹싱이 되면서부터 뭔가 이제 어떤 내세라던가 부활, 이제 어떤 그 윤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같이 곁들여지면서 그 윤회가 반복되고 반복되는 것 자체도 인간 어떤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에게 있어서는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그것으로부터, 그 윤회라는 것들로부터도 해탈하게 되는 그게 결국 궁극적으로 부처이고 해탈이고 진정한 자유고 진정한 참 선이다. 거기까지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도야하고 훈련하는 그게 불교다. 사실은 스님들이 그분들이 이제 그거 하는 거잖아요. 도를 닦는 거잖아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도를 닦고, 그래서 마음을 피우고 궁극적으로는 부처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다가, 근데 불교라는 성격은 그래서 8만 대장경이 있는 게 뭐냐면, 그 8만 명의 깨달은 사람, 8만 명의 부처들이 남겨놓은 이제 어떤 선하고 깨달음과 인간의 삶의 어떤 그 부처가 될 수 있는, 부처로 갈 수 있는 그 8만 가지의 어떤 길, 진리의 길, 그것들이 남겨있는 게 8만 대장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교라는 성격은 어떤 성에 모든 사람이 우주적인 존재가 될 수 있고, 모든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또 신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뭐 기독교적인 용어로 치면 죄와 같은 그런 어떤 속세적인 많은 것들에 매이고 매워서 인간 되게 그렇게 됐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 사유, 깨달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은 궁극적인 우주적인 존재가 될 수 있고, 모든 뭐 죄악과 같은 그런 사슬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윤회적인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다 벗어나서 궁극적인 부처적인 존재, 참 자유한 존재, 영원히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근데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이론인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불교를 예전에 공부했을 때 이런 이론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핵심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근데 기독교는 이제 그게 다른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있었다. 그 하나님은 이제 되게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이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간의 형상, 인간의 모양처럼 이렇게 이런 형태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실제로는 하나님을 뵙기 전까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바에 따르면, 하나님은 영이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릴지니라 라고 표현이 성경에서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표현이 됐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영이 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인간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육체는 볼 수 있지. 근데 인간의 마음, 정신, 영혼 볼 수 있습니까? 보통 정신이라고 하는 어떤 심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뜻하고요. 그쵸? 근데 마음이라는 것과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뜻할 때, 그게 마음이 진짜 뇌 안에 있는 것이냐, 심장 안에 있는 것이냐, 영혼이 뇌에 있는 것이냐, 심장에 있는 것이냐, 가슴에 있는 것이냐, 육체에 매여 있는 것이냐. 육체는 당연히 매여 있죠. 우리는 인간은 세포적 존재이고, 그러니까 매여 있긴 하죠. 그러나 그 영혼, 마음 그 자체가, 뇌 자체가 마음이냐, 영혼이냐, 그거는 알 수가 없죠. 물론 뇌학자, 뇌를 연구하는 그 뇌 과학자들이나 뇌의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은 뇌에 있다라고 말은 하죠. 그런 책들을, 저 마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뇌과학자 입장에서 쓴 그런 어떤 마음에 관한 이론인데, 이제 거기에 보면서 저는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을 이해하고 있고, 영혼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육체적인 존재라는 것에 입각해서 인간을 이해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반박하는 글들을 저는 이제 그 밑에다 막 줄을 달기면서 제가 책을 읽었었는데, 인간의 영혼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볼 때 그 마음 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영혼 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자기는 그 자기의 마음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볼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무의식과 자아와
그런 어떤 심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이론적인 입각관과에 의해서 나의 무의식까지 다 통과하는 정신세계에서 기억을 초월한 나의 경험과 반응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나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이라고 하는 현상, 그 뇌과학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뇌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현상, 혹은 우리 기독인에 따르면 그 뇌까지도 초월해서 뇌는 우리 영과 마음이 궁극적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이 활동 현상들이 세포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뇌 현상이다. 이것이 제가 말하고 있는 뇌와 마음과 영적인 관계에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들을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과연 그 영인가 마음인가를 정확하게 그 현상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도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혹은 타인에 대해서도 그 영혼이나 마음의 상태를, 그 영혼이나 그 마음의 객관적인 실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있느냐 이 말이죠.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사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다. 이거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다. 영적인 존재이시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다. 근데 그런 영적인 존재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크시고,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이나 작은 물질보다도 더 작은 그 모든 형태로도 존재하실 수도 있으며, 그 모든 이 광활하고 큰 우주라고 하는 이 모든 것보다도 더 크게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영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개념 속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은 지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게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인 몸과 이런 형상을 그대로, 형태를, 육체적인 형태를 그대로 닮아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오해를 하기 쉽죠.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태고적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전부터 그분은 원래부터 있었다. 그런 존재로서 시공간의 개념이 있기 전부터 영이라고 하는 존재로서,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개념이다. 근데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존재성을 따라 인간은 지음받았고,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하는데, 그 흙이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치면은 티끌과 같은, 그 오늘날 과학적인 언어로 치면은 미립자죠. 미립자적인 존재로서, 세포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의 그 형태 안에, 유전자 안에, DNA 안에, 세포 안에 하나님의 숨결적 영적인 존재성을 후 불어넣어가지고 인간이 되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대 언어로 기록된 흙으로 지음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할 때 그 의미가 오늘날의 현대적인 과학적인 언어로 세포나 밀자라던가 원자라던가 그리고 끈이름까지도 다 동반한 그런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영적 존재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포적 그리고 미립자적 존재로서 흙으로 짓듯이 그렇게 보여지는 형태로 지어진 육체적인 이것에 하나님의 영적인 숨결이 불어넣어져서 찌음받은 존재다 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성이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에서는 존재의 근원이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그냥 나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한테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소개를 해주시는데, 그때 나는 야훼다. 나는 그 야훼라는 발음도 사실은 정확한 발음은 아니에요. 그 야훼 하나님의 성호라는 이름의 뜻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를 나되게 하는 자다. 나는 본래부터 나다. 라고 자신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근데 신께서 인간에게 자기를 소개해 주는데 어떻게 자기를 소개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장 오늘날의 과학적인 개념에 있어서도 가장 궁극적으로 명확하게 신과 인간을 구분시켜주는, 신적인 존재를 모든 만물과 피조된 것들과 구분시켜주는 존재적인 이름은 뭐냐? 나는 나다. 그리고 나는 본래부터 스스로 있는 나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가운데서도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우리 공기나 기체 같은 거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요즘 흑암 물질이라고 해서 흑암 에너지라고 해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혹성들이 있지만, 그 혹성들 사이에서 보이지도 않는 것인데 혹성들은 어떻게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이동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은 어떤 힘에 의해서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고, 이 혹성들은 어떻게 이렇게 원심력을 가지고 이렇게 갖는가? 이 힘의 근원은 무엇이냐? 이제 그걸 뭐 중력이라고 하고 만유 인력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그것들을 막 파헤치고, 그것들을 이제 그래서 추측을 하는 것들이 이제 흑암 에너지, 흑암 물질이라는 형태가, 흑암 에너지라는 형태가 모든 존재하는 만물들을 어떻게든지 질서를 부여를 하면서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의 이 가시광선 영역만 좀 볼 수 있는 이 안구의 눈으로 가지고 볼 수 있는
것들은 되게 적어요. 사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물질적으로 치더라도, 그냥 물리적으로 치더라도 물질의 체계 속에서도 우리들은 볼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실제적으로. 예. 근데 영이라고 하는 것들은 본래부터 볼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영은 본래부터. 근데 그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서 온 우주를 이제 창세기에서는 말씀으로 지었다고 나오지만, 이제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 로고스라는 개념이 되게 헬라 철학적인 개념이거든요. 그게 어떤 신적인 능력과 신적인 지성과 그리고 신적인 만유를 통괄해 가지고 존재케 하며 있게 하는 어떤 지성적인 개념으로서의 어떤 말씀이라고 하는 어떤 지성적 개념으로서의 로고스라는 개념이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적 하나님, 로고스적 신,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존재하는 그 로고스적 신적인 존재가 이 천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지성과 능력적인 지성으로서 발현케 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지면서 공간이 생기고 땅이 있고 물이 갈라지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생물들과 바다의 생물들과 하늘의 생물들과 땅의 생물들, 그런 것들이 모두 있게 하고 번성케 하라. 그 번성의 과정 속에서는 오늘날의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오늘 진화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번성케 한다는 의미 속에서는 아담까지 이르기까지는 그런 모든 번성함이 진화적 체계로서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고, 그건 몰라요. 그 태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생물들이 처음에 있게 되는 그 과정들은 어떤 형태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했었는지 몰라요. 다만 아담이 타락하고 부패하기 전까지는 되게 번성이라는 형태로, 되게 다채로운 형태로, 그리고 아담 이래로 태어나는 또 그 아담의 유전자를 직접적으로 받은 그 사람들도 대단히 다양한 인종과 형태로서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과학적인 지성과 더불어서 그냥 곁들여서 제가 이해를 할 때, 제가 창세기 우리 예배 시간에 나눈 말씀 속에는 이런 것들도 좀 제가 많이 나눴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의 생물의 체계와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 전의 생물의 체계는 대단히 꽤나 많이 이질적일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제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면서, 너는 이제 땅으로, 이제 배로 기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아마 이제 공룡의 어떤 멸절은, 아담이 타락한 사건 이후로부터 공룡은 멸절하기 아마 시작했을 것이고, 그 멸절한 형태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공룡 멸절설에 관한 여러 가지 3가지 정도 이론이 있잖아요. 그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전혀 다른 이론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완전 시간을 되게 거슬러서 넘어가서 있는 이론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이 추정하는 그 추정이라는 게 되게 합리성을 잃고 거의 어떤 상상에 가까운 이론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검증 가능한 그 정도의 이론 하에서만 우리가 어떤 생물과 존재성들에 대해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과학적이라고 이름 붙이려고 하면 증명이 반드시 바탕이 돼야 된다. 근데 증명되지 않는 이론을 가지고 추정해서 상상해서 말하는 것을 가지고 과학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태초의 시기, 적어도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 이전의 시기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진화다, 유신 진화다, 무슨 진화다, 혹은 창조론인데 단일적인 창조 사건에서의 뿅 하는 그런 창조 사건이다, 그런 것들을 함부로 재단할 수가 없다. 왜냐면 창세기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창세기는 모든 가능성들을 다 열어주고 있으니까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유신 진화론도 아니고, 그것도 뿅 하고 나타나는, 그냥 7일 만에 똥똥똥똥 나타나는, 뿅뿅뿅뿅 나타나는 그런 입장도 아니에요. 알 수 없다. 다만 그 7일 동안에 나타나는 것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도 충분히 그런 해석적인 입장이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그 7일 동안을 창조하는 그 시기가 되게 장구한, 오늘날의 지금 24시간의 개념을 볼 때는 되게 장구한 세월일 수도 있다. 왜냐면 그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그 7일까지 오는 과정 중에서 그 별이 지어지고 달이 지어지기 이전에 그 3일까지의 창조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간 개념이라는 것 자체, 24시간 개념 자체가 공전과 자전을 개념으로 해서 시간화가 됐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의 24시간으로 재단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 있고,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비하면은 그 시간 안에서 7일, 그 3일의 시간 안에서는 장구한 또 시간 개념으로서의 장구한 세월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창조 사건도 그냥 뿅 하고 하는 그 창조하는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 있어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1초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1초 같을 수도 있는 그런 시간 개념 속에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빛이 지구를 1초 만에 7바퀴 반을 돌고, 그런 시간 개념이
빛 안에서는 자기에게 1초라는 것은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역량과 활동성과 지성의 사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빛에게 있어서의 시간 개념은 그런 시간 개념인데, 빛이 만약에 지성적 사고를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요, 인간은 지구를 7바퀴 반을 돌려면 세월이 도대체 얼마나 걸리죠? 빛이 1초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을 인간은 그냥 걸음마로 친다고 치면은 그 정도의 활동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을 지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순간에 과연 시간 개념이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창세기를 읽으면서 저 고대 언어로서요, 이제 고대의 어떤 사회와 문화와 문명 속에서 그 고대의 대상들을, 사람들 대상으로서 그 고대 대상들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이 세계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할 때 가장 간략한 언어를 가지고 기술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과학적인 해석을, 지금 오늘날의 첨단 문명의 이런 시간과 공간의 우주적인 어떤 성찰이 담긴 과학 철학적인 사고력까지 다 동반된 것까지 거기다 해석을 집어넣어서 이러니까 성경은 거짓된 건 아니냐,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면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많은 걸 말해주고 있지만 그걸 어느 한쪽으로만 편향되게 해서 너는 나쁘다, 너는 네 해석은 잘못했어,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과학적인 어떤 체계 하에서의 성경을 이해할 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가능성이 한 3-4가지가 다 있어요. 그 진화라는 용어를 별로 워낙 이제 안 좋게 쓰고 있으니까, 기독교인 입장에서 볼 땐 진화라는 이 표현이 되게 안 좋게 쓰여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전능성이 너무나도 결함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하는 진화적 개념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진화 과학자들로부터 사용되어 왔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화라는 표현이 되게 저는 좀 사용하기 꺼려지는 면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다, 땅의 짐승들을, 하늘의 생물들을, 그리고 바다의 생물들을,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까지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게 풍성한 생물들을 번성케 하시면서, 그것은 오늘날 말하는 진화의 형태가 될 수도 있지만, 혹은 하나님의 방식에 있어서 그냥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런 번성의 방식으로, 처음엔 단세포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단세포로부터 거기서부터 유기적으로 연관된 다른 생명들로부터 하나하나의 창조들이 더 있게 하는, 존재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단세포에서 우연적으로 단세포적인 존재가 우연적으로 그냥 지 스스로 알아서 진화를 한다 라는 게 진화 과학에서 말하는 그냥 진화론에 대한 단편적인 표현이잖아요. 사실은 지들이 알아서 지금 인간까지 복합체적인 되게 지들이 알아서 그렇게 진화해가지고 다양화돼가지고 지들이 하나하나의 생명의 다른 개체군으로서 존재하게 있게 됐다. 사과가 포도가 되는 것도, 사과가 자두가 되는 것도, 사과가 수박이 되는 것도, 수박이 뭐가 되는 것도, 그런 과일들도 다 지들이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거치게 되면 그렇게 전혀 다른 종으로서 그렇게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게 진화 과학에서 말하는 식물과 동물과 어떤 생명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동의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과정은 스스로 걔네 동물들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성적인 설계와 지성적인 능력이 그 안에 담겨서 그 속에서 뭐 AI적으로 그렇게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AI적인 존재라는 것은 AI적인 어떤 하나님의 설계와 의지가 담긴 것이 자발적인 창의력을 바탕으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그 생명이기까지 인간 그 생명들이 자체적으로 하나님께서 AI적으로 그렇게 번성케 하도록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걸 또 진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화에서 말하는 것들은 그냥 무조건 스스로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결여된 상태에서 진화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화와 어떤 유신적인 번성, 유신적인 진화란 말 자체가 근데 유신과 같이 양립하기가 어려운 표현이니까, 과학자들은 신을 배제한 상태에서 어쨌든 연구를 해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같이 양립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의 연구는 계속 되어야 하고, 그런 연구들이 바탕으로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너무 한쪽으로 결론을 무조건 내려놓고 네가 올린 네가 나쁘니 막 그런 식으로 그렇게 가면 뭐가 좋을 게 있겠는가 라는 것이죠. 오늘 또 저는 항상 얘기를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재미없어 할 만하게 이렇게 중구난방적으로 얘기가 나가네요. 뭘 얘기하든 더 나아지겠죠. 너무 급격하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말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 부면서 나가는 것, 말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그냥 개인 매체로서의 단점이자 장점 아니겠습니까? 만담을 펼쳐도 들을 사람만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뭐 저는 말을 잘 핵심적으로만 잘 해드리길 원하는데, 말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가 다 또 나오게 되네요. 어쨌든 이제 새롭게 변화될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새롭게 변화될 갈 이런 계기를 만들어주신 국민들, 우리 시민 여러분, 저는 공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해드리고 싶고, 또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별거 아니지만요. 앞으로 새롭게 변화될, 그리고 기왕이면 그게 선하게, 정의롭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어떤 이제 혜택들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그리고 아울러서 전 세계에서 어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민 시민 의식적인 면에 있어서도 되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 작은 국가이지만 문화적인 역량으로, 그리고 지성적인 역량으로 앞으로 좀 선도해가는 국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그러려면 전쟁 없어야 돼요. 평화가 담보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는 너무 약소국이고, 어쨌든 군사력에 있어서는 약소국인데, 그것들을 지혜롭게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중국이란 나라와 일본이란 나라와 북한과 러시아와 미국, 그 열방의 강대국 속에서 이 나라가, 이 남한이라고 하는 손조각처럼 처져 있는 이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뭐 이것에 대한 해법은 또 어떻게 있는가는 또 다른 담론으로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가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이제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 만한 계기는 만들었다. 국민들이 그것도 만들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겸손해야 한다. 이런 의석을 마련해준 국민들한테 늘 잘 보고하고, 어떤 일들과 정책들과 어떤 법안들을 마련할 때, 사회 시스템을 마련할 때는 국민들한테 공론화시켜서 항상 투명하게 보고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 정신 더 차려야 되고, 국회의원 되었다고 해이해지지 말고, 국민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들을 잘 귀담아 듣고, 그리고 기업가들과 함께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을 잘, 여러 전문 근데 경제 학자들 중에서 전문가들 있나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주식을 하면서 많이 생각이 들어요. 물론 주식이라는 것과 경제라는 것은 좀 또 대단히 다른, 대단히 차이가 좀 있어요. 실제 주식 시장에서의 현상과 경제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에서의 어떤 이상적인 것들과는 좀 대단히 많이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은 어쨌든 그쪽을 많이 연구를 했으니까, 그리고 기업가들과도, 근데 그 기업가들은 또 욕망이 자신의 소유 기업과 그 소유 기업이 번창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에 대한 대단한 욕망과 실리적인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한테 정책 자문을 맡길 수만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자문 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지혜를 모아서 가장 최선으로 합리적으로 지금 현 상황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것들을, 또한 너무 이상적으로만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면서, 개선해 나가면서, 그렇게 나가면은 꼭 다시 한 번에 막 정치 심판이라던가 여와 야가 다시 정치 세력이 교체가 된다던가 그런 거 없이도 꾸준히 장구하게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또 여야가 다시 한번 교체가 된다면은, 그럴 때가 계기가 어떤 때가 필요하냐면은, 정치인들이 이제 타성에 젖어서 부패했다고 느껴질 때, 그 고위공직자로부터, 국회의원들로부터, 장차관부터, 그리고 시장부터, 시의원과 도의원과 도지사부터, 어쨌든 공공의 정치적인 업무들 담당하고 있는 그들이 방만해졌다고 느껴졌을 때, 뇌물 받아먹고, 그리고 정경유착을 또다시 시도하고, 그리고 또 검찰과 재판부도 또다시 지금도 되게 검찰과 재판부는 제가 볼 때 대단히 부패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또 더 부패해지고 여전히 그 부패를 방치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또 정권 교체가 있겠죠. 그리고 정권 교체가 있다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피해 숙정은 따르게 되겠죠.
그리고 정권 교체가 될 만큼의 상태가 이르렀을 때는 분명히 어떤 권력자들이나 어떤 그때 당시 이제 기득권 세력들 가운데서는 분명히 불법한 부패한 일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럼 그거 다 심판 받아야죠. 그쵸? 그때는 또 잘못한 일을 그래요. 딱 기준을 거기다 두자고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들이댔던 그 기준으로요. 예. 그 노무현 대통령한테 들이댔던 그 기준 그대로 다 들이대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또 보수 쪽에서 말하는 이명박하고 박근혜 정권한테 다 들이댔던 그 기준 다 들이대가지고 나중에 정권 교체할 때 피해 숙청에 또 한번 가게 될 겁니다. 예. 그들이 잘못한 것들, 그 제가 뭐 피해 숙청이라고 해서 뭐 사형을 얘기하고 막 그런 건 아니고요. 표현을 그냥 비유적으로 그렇게 한 거고, 예, 그 피해 숙청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잘못한 과실을 그대로 이 나라의 형법의 체계와 민법의 체계에서 물을 수 있는 형법의 형량을 다 물어버리고, 예, 그리고 민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손해배상의 다량으로 피해를 본 것들에 대해서 다 물리적으로 재산적으로 다 물어버릴 수 있도록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물었던 그 모든 기준들을 낱낱이 다 들이대가지고 그때 정권 교체 한번 또 하자고요.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그래도 믿기도 하고 응원도 해주고 잘못된 거 있으면 또 예, 국회의원이 잘못한다 거기 사무실에 전화 걸어가지고 다 뭐 한마디씩 다 해주고 시의원이 뭔가 잘못하고 또 다 전화 한 번씩 해주고 예, 시장이 잘못하고 다 전화해가지고 한 번씩 해주고 댓글 부대는 필요 없고 각자 개개인들이 그래도 댓글을 자기의 진심이 담긴 댓글들을 욕설 없이 막 의견들을 달 수도 있고 그렇게 심판하자고요. 나중에 그렇게 댓글로도 심판할 수 있고 전화로도 심판할 수 있고 그리고 투표로도 심판할 수 있고 예. 그리고 그런 걸로 또 잘 안 된다 싶으면 그때는 또 다시 촛불 시민운동으로 또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비폭력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비폭력적으로 나가는데 정부가 막 폭력적으로 대응한다. 그때는 국민저항권이라고 하는 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예, 그때는 어떻게 보면 저는 폭력적 이제 어떤 데모라던가 폭력적 집회는 절대적인 반대적인 입장인데 최악의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 네. 근데 저는 과연 근데 그 현장에 있을까요? 폭력적 집회 현장에? 저는 기본적으로 비폭력적 어떤 모든 걸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어쨌든 삶의 가치관을 갖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폭력적으로 다시 저항권을 형성하는 일은 없어야죠. 우리나라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그런 것들이 한번 있었던 때가 언제죠? 예, 그때가 이제 저 86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막 서울 광장 100만 명 모여가지고 막 그 최루탄 막 그 연세대 막 그쪽만 지나가다 막 최루탄이 막 날리고 저 어렸을 때 기억이거든요. 초등학생 때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어린 시절 때 막 그쪽에 버스 타고 막 최루탄 냄새 때 눈물 범벅대고 막 그랬어요. 눈코입 다 따갑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런 시기는 더 이상 오지 말아야죠. 그쵸? 평화적인 방식으로 민주화를 이루어낸 이 대한민국 예, 이 나라 예, 앞으로 우리가 더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과 사회와 경제활동과 복지, 교육, 정치, 법안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잘 기소를 하고 그리고 판사들은 검찰이 증거에 입각한 기소를 잘 하면 그것들을 잘 투명성 있게 잘 판단해서 재판하면 되는 것이고 억울한 사람 범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괜히 범죄를 받는 일들이 없도록 재판부는 즉 증거들을 명확하게 잘 분별해서 죄형법조준주의란 말 있잖아요. 그리고 피고인 무죄 추정의 원리라는 게 또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나라에 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원래 10분 한 20분만 얘기하는 게 왜 맨날 2시간이 될까요? 진짜. 여튼 끝까지 들어주신 분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분들 마음속으로 감사하며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뭐 댓글과 좋아요 그런 말 눌러주세요 뭐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끝까지 들어주신 분은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마음으로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도해드릴게요. 어쨌든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얘기를 횡설수설한 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게 감사하네요. 그리고 죄송하기도 하고요. 좀 더 좀
잘 말해드렸으면 좋은데. 어쨌든 기뻐할 만한 일이 있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나라가 앞으로 잘 나갔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드린 영상을 편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영상도 편집을 이걸 먼저 하게 되면은 이게 먼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한 지금 2시간 10분 정도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 편집하려면 또 좀 걸리겠네요. 서너 시간 이상 걸리겠네요. 군더더기 그 발음 꼬이는 거 그런 것도 잘라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듣기 편하려면. 세론이가 예쁘게 자네. 세론이가 예쁘게 자고, 저기 가운데 아중이 저 서련인가? 아중인 것 같기도 하고. 등 돌리고 있는 게 아중인가? 보검이 중기는 이렇게 쓱 쳐다보고 있고, 보검이는 고개를 들고서 쳐다보고 있고, 자기네 얘기하는 줄 아니까 이렇게 또 와서, 아중이었구나 네가 가운데 있는 애가. 아중이가 이렇게 또 왔고, 뭔가 자기 얘기하는 줄은 분명히 알아들어요. 얘네들이 반응을 해요. 정치 얘기하거나 예배 드릴 때 보면 다 자죠. 자기 얘기 안 하는 줄 다 아니까. 또 제가 기도할 때도 자요. 소리내서 이제 제 방에 혼자 있으면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도 다 자고. 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할까요? 제가 나라와 어떤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참 응답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노무현 정부 때도 제가 기도 막 드릴 때 진짜 과반 의석 막 열린우리당이 막 드라마틱하게 막 갑자기 탄핵 사건이 막 일어나면서, 노무현 정부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막 탄핵 사건이 일어나더니만 그게 막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막 갖게 되는 의석이 있더니만,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정말 신기하게 그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거의 안 입었죠. 실제로 물론 사망하신 분이 있었지만 거의 본래 생명을 연명하는 게 거의 힘들 정도의 분들, 그런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었고, 그 외에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병이 있으신 분들이 좀 생을 좀 더 일찍 마치는 일들이 있었지만, 다른 여타 나라들에 비하면 되게 피해를 최소화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참 보호해 주셨다. 아마 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6.25 사변을 겪으면서 한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무지한 어떤 광기의 시절에 이데올로기 때문에 사실 죽은 거잖아요. 이데올로기도 있었고, 어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어떤 패권 싸움에서 희생양으로 사실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대부분 죽은 것인데, 참 그 여파로 인해서 이 짧은 70년의 시간 동안 이 나라의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들은 이걸 인정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의 깨어있는 지성과 깨어있는 시민의 의식까지도 다 일깨우심으로써 평화적인 방식으로 민주화가 있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평화적으로 민주화가, 그리고 첨단화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과학기술의 시대까지 이르는 동안에 그래도 이렇게 빠른 기간에 그래도 덜 피해를 보면서 이렇게 온 거는 정말 이례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위대해요. 또 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늘 감사 기도드립니다. 다음에 좀 짧게 저는 원래 항상 제 목표는 10분만 말하기예요. 근데 막 이게 이렇게 쓸데없이 길어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으신 분 댓글 한 번씩 다 봤어요 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트병 날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세련아, 나중아, 네 발톱 아파. 발톱 이렇게 하면은 지금은 멀쩡한데 카메라 안 잡히죠. 방금 전에 긁은 게 막 자국이 생겨요. 세련이
카메라만 들이대면 항상 보검이가 이렇게 올라오려고 그러죠. 예전에 올라왔던 기억이 있으니까. 다음에 뵐게요.